예, 북한 뭐 미사일 문제를 제가 그냥 잠깐 앞에서 그냥 묘사를 했습니다. 묘사.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또 재미있는 사건은 그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미국과 중국이라는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북한 핵 문제도 미국과 중국 문제의 하나의 그 하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브셋이라고 스티브 배너는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런데 약간 좀 요번 일은 놀라운 일인데 그 미국이 지금 5월 10일 오늘 지금 촬영하는 날이 5월 9일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 날쯤 되면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그 무역에 관한 어떤 그 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뭐 그 타협안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5월 5일 날 트럼프가 트윗을 보냈습니다. 트윗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그냥 이 협상을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미국하고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한 뭐 5,050억 달러인가를 이제 중국 걸 사오죠. 그 중국은 미국 거를 1,300억 달러를 사가니까 미국이 3,750억 달러를 적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무역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관세 전쟁이죠. 이 관세 전쟁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5천억이 넘는 그 물건 중에서 500억 달러에 해당되는 이것은 뭐 상당히 그 테크놀로지에 관한 그런 상품들이에요.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25% 관세를 물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천억 달러, 500억 달러 말고 2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물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천억 정도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관세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 5월 5일 날 보낸 그 트위터에서 그 지금 2천억에 대해서 10%를 5월 10일부터는 25%로 올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25%로 올리고 나머지 지금 관세 안 붙이던 거 3,250억 달러에 해당되는 것도 곧 관세를 붙일 텐데 그것도 25%를 붙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거의 이거는 협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보다 다 놀라운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거의 딜이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트럼프가 저렇게 나올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북한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분석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날짜로 보면은 원래 5월 10일까지 합의를 하게 된 것인데 북한이 5월 4일 날 미사일을 쐈죠. 미사일을 쏘고 트럼프가 이제 트윗은 점잖게 김정은이가 자기 나라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걸 다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망치진 않을 거야. 그리고 나랑 잘 할 수 있겠지. 라는 식으로 썼는데 바로 5월 5일 날 그냥 뭐 이런 그 중국을 한 방 때리는 이런 그 트위터를 썼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뭐 애들 얘기로 하면은 너는 지금 북한 문제 완전히 손 뗐냐? 북한 문제 어떻게 하는 거야라고 중국한테 오히려 미국이 시비를 거는 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이 생각보다 좀 놀라운 이렇게 되는 것 같았는데 트럼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니 해가지고 뭐 서로들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이라고 얘기하고 서프라이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애써서 연결을 시킨다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사일 도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식으로 뭐 트럼프가 아주 정확하게 썼네요. 그 트럼프 트윗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중국은 미국한테 관세를 지불했다. 그래서 500억 달러어치의 그 하이테크 제품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냈고 그리고 나머지 2천억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냈다. 그리고 관세라는 건 세금을 미국이 받는 것이죠. 이 세금을 받아가지고 미국 경제가 꽤 좋아지는데 기여를 했지. 그러니까 관세를 해가지고 사실은 관세를 받으면 물건값이 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그러니까 중국 물건이 따지고 보면 뭐 25% 값이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25% 관세를 냈으니까. 그런데 미국의 경제 발전에 These payments are partially responsible for our great economic result. 지금 미국 경기 좋습니다. 그 나타나는 지표로. 이
위대한 미국 경제 결과에 부분적으로 이것도 기여를 했다,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이제 북한 문제 때문에 또는 뭐 다른 이유로 서프라이즈 어택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분석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조지 프리드맨 박사 연구소에서 나오는 지오폴리티컬 퓨처, 그러니까 지정학적 미래라는 그 뉴스레터 5월 8일자를 보니까 그 로이터 통신 그 보고서를 인용을 한 거더라고요. 북경이 이제 그 5월 10일 날 이제 타협을 서로 보게 돼 있는데 막판에 자기가 약속했던 것을 못 하겠다라는 식으로 미국한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협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이 그 무역 전쟁을 했는데 말로 이루어질 때 그 중간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착각입니다. 미국은 무역 전쟁을 할 수 있는 뭐 능력과 힘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로 하자 그랬는데 말로 하자 그러면 중국이 싸울 때보다 많은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말로 할 테니까 당하지 말고 말로 양보를 해,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중국이 쭉 협상을 하다가 말로 양보하기엔 좀 너무 억울한 측면이 있었겠죠, 사실은. 그래서 막판에 미리 약속했던 것들을 조금 전보다 다 이제 해줄 수 없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이 보고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만약 그래서 이 보고서가 맞는다면은 이제 조지 프리드맨 박사 연구소의 분석입니다. But if the reports are true, 만약 이 보고서가 맞는다면은 then his threat could be a response to last minute China's demands. 그러니까 중국이 마지막 순간에 요구한 데 대한 반응이지 rather than US desire to scuttle talks. 대화를 망치려는 미국의 의도가 아니라 중국이 요구한 것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라고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미국이 중국 물건을 많이 쓰니까 중국의 관세라면 미국 물건 값이 오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버티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의 세계를 볼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미국의 석유입니다. 미국의 석유가 옛날에는 미국이 석유 때문에 쩔쩔 매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한테 가서 그냥 아부도 떨어야 되고 석유를 사오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 같은 데도 말 안 들어도 세게 줘박을 수 없었고 중동 문제도 그랬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건값이 오르는 건 석유값을 내림으로써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은 트럼프 설명에 의하면은 이 싸움은 쉬운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국이 어려운 싸움인데 지금 트럼프가 그 무역 전쟁을 이제 10개월 동안 했는데 지금까지 한 거가 중국 GDP를 0.5% 감소시켰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블룸버그 통신 5월 5일자 보도인데 중국 GDP의 0.5%가 감소되었다. 그리고 지금 2천억 달러 어치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붙이는데 이것을 25%로 부과하면은 중국 GDP가 0.9% 거의 1%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파는 중국 물건 전체에 대해서 25%를 붙이면은 중국의 GDP는 1.5%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건 그렇지 않아도 중국 경제가 지금 별로 좋지 않은데 그래서 그 시진핑이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쉬운 상황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거는 상당히 그 중국한테는 그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경제 전쟁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미국이 처음으로 그 중국에 관한 군사력 보고서를 이제 공식으로 냈다고 그랬죠. 근데 그 공식으로 낸 거 말고 지난 한 20년 동안 미국 의회가 미국 국방부로부터 이제 미국 의회가 국방부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거의 명령하는 거예요. 매년 중국의 군사력에 관한 보고서를 그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다가 내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5월 2일 날 나왔어요. Annual Report to Congress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데 금년 것도 무려 한 130장 가까이 되는 이렇게 묵직하게 나오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Annual Report to Congress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 관한 그 군사력 보고서가 또 나왔는데 여기에 그 나온 내용이 이게 지금 미국이 중국의 모든 일을 다 방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정말 너희는 정말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구나 할 정도로 여기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제 특기사항 매년 나오기 때문에 작년 거하고 금년 거가 이렇게 대단히 다르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 특기사항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스페셜 토픽에서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스페셜 토픽 작년 거에는 안 들어가 있던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중국이 북극해에서 설친다. 뭐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은 지금 중국이 북극해에서 설치기 시작했어.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지구온난화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는데 지구온난화가 가져오는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가 북극해의 얼음이 이제 녹아가지고 1년에 몇 개월 동안 배가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화물선이 북극해를 통해서 유럽을 가면은 지금 다니는 길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빨리 가고 그 운반비도 싸게 들어요. 뭐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무역하는데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 북극해가 다 녹으면은 이거는 세계적인 무역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차지하려고 지금 나라들이 난리예요. 그리고 이제 저 북극에 있는 나라들 노르웨이라든가 이런 나라 사람들은 지금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사실은 속으로 좋아합니다. 만약 북극해가 세계적인 해상 교통로가 되면은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뭐 떼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싱가포르 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중개 무역도 할 수 있고 제가 그 노르웨이 대사를 한번 만나봤는데 그 사람은 사실 세계화에 대해서 하나도 세계화가 아니라 온난화에 대해서 별로 화가 나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2013년에 북극해 지역에 관한 그 북극해 국가는 아닙니다. 중국은 북극해하고 붙어 있지 않으니까 그 아크틱 네이션스 그러면은 북극해에 이제 국경이 걸쳐 있는 나라예요. 그래갖고 캐나다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뭐 핀란드라든가 러시아 뭐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 다 북극해 캐나다 미국은 저쪽 알래스카 때문에 북극해 국가라고 또 그럽니다. 이런 나라들이 그 아크틱 네이션스 또는 아크틱 스테이트가 되는데 중국은 붙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옵저버로 2013년부터 북극의 그 뭐 옵저버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엄청나게 이제 북극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뭐 얼음 깨는 배도 만들고 그 부근에 있는 나라에다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나중엔 군사기지까지 만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 경고를 이번 2019년 애뉴얼 리포트 투 컨그레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그러니까 남중국해에서 지금 중국이 남해 구단선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 전체를 자기 거라고 하는데 그걸 미국이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5월 6일 날도 바로 그 미국이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오퍼레이션이라는 걸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극해도 위험하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무역이라고 있고 이런 얘기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미국은 그 세일 바이라는 거 옆으로 가는 겁니다. 중국이 이제 섬을 만들어 놓고 이 섬에다가 영해 12해리 22km를 선포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옆으로 미국 군함들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세일 바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누구 나라한테 뭐 이렇게 해를 입히지 않고 무해 통행하는 겁니다. 해를 입히지 않고 통행하는 것이고 그거는 중국이 반칙을 한 거야. 거기는 중국의 영해가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야 하고 이제 다니는데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말은 이제 3월 18일 날 미국 태평양 함대 고위 간부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5월 6일이에요. 5월 6일자 신문에 난 건데 미국의 그 군함 두 척이 그 군함도 갈 때도 계속 다른 배가 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있는 군함 한 번씩 다 그걸로 다녀보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간 5월 6일 날 두 척의 미국 군함이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오퍼레이션을 했는데 요번에는 다른 때보다 그 더 자세하게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 군함 두 척이 하나는 USS 프레블이라는 군함이고 하나는 또 USS 정훈 뭐 이제 동양 사람 이름을 딴 그 군함이에요. 이 군함이 개빈이라는 것도 이제 중국이 산호초에다가 이렇게 그 섬을 만든 겁니다. 군사기지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존슨 산호초. 그래서 개빈하고 존슨 그 옆에 12해리를 미국 군함 두 척이 통행을 하였다. 근데 이 통행은 이노센트 패시지. 그러니까 무해 통행입니다. 우리는 너희들한테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고 평화적으로 가는 거야.
근데 사실은 중국이 보기에는 우리 영토야 그런 데를 지금 미국이 군함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뭐 내가 중국 사람이라면 무지하게 화가 날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단 우리는 뭐 미국의 동맹국이니까 근데 미국이 약간 이노센트 패시지를 지금 했다 그랬지만은 중국은 대단히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이제 군함이 9,200톤짜리 그러니까 뭐 미국 이지스함 중에서 상당히 급이 좋은 것이죠. 알레이버크급이라고 뭐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그런 미국 군함들이 두 척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USS 프레블하고 그리고 USS 정훈 이 군함 두 척 사진을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바로 그 지나간 게이븐 리프라고 해가지고 산호초 위에다가 이렇게 도시를 만든 거예요. 도시라기보다도 군사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만든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슨 리프라는 이것도 또 군사시설이죠. 이 군사기지, 뭐 레이더 시설 이렇게 다 있다는 거를 그 인공위성에서 다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지금 그 뭐 섬이라고 하기보다도 인공섬이죠, 인공섬. 이게 이제 있는 곳이 그 남사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남진하에 그 남사군도 그 표시를 볼 거예요. 서사군도, 남사군도, 뭐 이 섬 전체가 지금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바다에서 그 영유권을 주장하고 그 영유권이 서로 막 엇갈리고 그래갖고 이건 언제든지 전쟁이 날지 모르는 뭐 여러분들이 흔히 보던 그런 지도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애뉴얼 리포트 투 컨그레스에서는 남진해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북극해에서도 이제 그 큰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그런 식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북극에 속한 국가들 이렇게 지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봅니다. 러시아, 핀란드, 그리고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뭐 덴마크, 캐나다, 미국 이런 나라들이 다 북극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여기에 속하지는 않지만은 중국한테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옵저버의 권리를 줬는데 중국이 옵저버의 권리를 넘어서 여기에다가 투자도 많이 하고 또 군사 기지까지 만들려는 그런 그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미국 군함이 미국 잠수함이에요. 미국 잠수함이 북극해를 이제 항해하는데 그 옆에 그 폴라베어들 곰들이 와가지고 잠수함 옆에 있는 이런 사진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북극해도 완전히 그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이런 그 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바다가 녹으면은 이제 여러분 그 항로가 동해바다가 아마 세계적으로 그 빈번하게 화물선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항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구본이나 또는 세계 지도를 놓고 북극해가 열려가지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화물선이 간다 쳤을 때 중국의 화물선, 일본의 화물선들이 전부 그 동해바다를 통해서 갈 확률이 아주 높겠죠. 그래갖고 저쪽 그 베링 해협을 통해서 북극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쓰는 항로보다 훨씬 빠르게 유럽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보고서가 나온 거하고는 사실은 그렇게 직접 관련이 없는 건데 이번에 그 미국의 그 폼페오 국무장관이 5월 6일 날 핀란드를 방문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했는데 미국은 지금 북극해에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군사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것을 막을 것이다라고 아예 연설을 해버렸습니다. 2019년 5월 6일 바로 요 며칠 상관이죠. 이 보고서가 나온 것이 5월 2일이고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금 북극해 야욕을 표하고 있다라는 그 표현을 한 다음에 폼페오 장관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폼페오 장관이 그 얘기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중국이 2013년에 북극해 지역에 대한 그 옵저버가 된 이후에 900억 달러를 그 동네에다 투자를 했답니다. 2017년까지 한 5년 정도에. 그리고 그 부근에 있는 나라들한테 대해서 투자한 것은 1조 4천억 달러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그 민간인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군사가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자가 돼 있으면은 궁극적으로 군대가 따라가는 것이죠. 왜? 투자한 돈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이 민간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고 그것이 앞으로 군사적으로 뭐 경합이 벌려질 가능성에 미국은 대비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물론 마찬가지죠. 러시아는 그 북극에
그 지구의 그 북극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는 그 자기 나라 깃발을 동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북극점에다 그 깃발을 깔아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도 그 북극점이 자기 거라고 그러고 러시아도 자기 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영토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죠. 지금 북극점에는 그 러시아의 쇠로 만든 깃발이 북극점에 지금 깔아앉아 있습니다. 지금 특히 러시아는 뭐 지금 나라 자체가 북극하고 연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군사기지를 475개나 지금 만들었답니다. 475개나 만들어가지고 그 지난 5년 이내에 그래서 미국은 이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폼페오가 한 말 중에 아주 그 중국한테 대해서 상당히 중국의 기분 나쁜 말은 뭐냐면은 China isn't an Arctic state. 중국은 북극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China's pattern of aggressive behavior elsewhere. 다른 곳에서 중국은 아주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데 이것은 북극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China's pattern of aggressive behavior elsewhere should inform what we do and how it might treat the Arctic. 아크틱이 이제 북극이죠. 중국이 다른 곳에서 이게 그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북극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폼페오 emphasized that China isn't an Arctic state. 중국은 아크틱 스테이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했고 하여간 이제 옵저버로 부른 것이 오히려 잘못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는 이제 뭐 당연히 뭐 군사기지를 이제 많이 만들고 있겠죠. 그거는 미국하고도 가까우니까 미국은 당연히 러시아가 군사기지 만드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그러면 나토는 가만히 있느냐. 2018년에 나토하고 미국은 냉전이 끝난 이후에 가장 큰 북극해 훈련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5만 명의 군사력, 10,000대 차량, 비행기 250대, 군함 65척이 동원되는 이런. 이거 이제 냉전이 다시 온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온 겁니다. 그래갖고 그 미국 사람들 이렇게 쓰는 거 보면은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러시아가 되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위협을 조금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 무서워, 러시아도 무서워. 그래서 그냥 미국 사람들이 그냥 쓰는 말은 Rise of China, Return of Russia. 그러니까 중국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되돌아오고 그러니까 미국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그 미국이 북극해에서도 중국한테 시비를 걸고 있고 그리고 남중국해에서도 시비를 걸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호주가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은 남중국해의 맨 아랫부분을 받쳐주고 있는 나라가 호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주의 제일 꼭대기, 그러니까 남진해해랑 직접 연결되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랑 제일 가까운 데가 호주의 그러니까 노던 테리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호주의 그 북쪽인데, 그 노던 테리토리에 다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다윈이라는 도시에 2012년부터 미국의 해병대가 주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해병대의 그 맥시멈 넘버를 한 2,500명 정도까지 이제 주둔을 시키기를 원했는데 2019년에 2,500명 정도가 이제 숫자가 찼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7년 만에 이제 미국 숫자가 이제 2,500명이 됐는데 5월 1일자로 2,500 해병대를 노던 테리토리 호주의 북방 영토에 다윈이라는 도시에 갖다 놨는데 그 목표가 찼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이제 여론조사를 해본 모양입니다. 그 다윈 사람들한테, 호주 사람들한테 여기 미군이 있으니까 좋냐 그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51%가 미군이 와 있던 사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단 6%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은 이 다윈이라는 데가 정말 그 남진해를 밑에서 받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미국 해병대가 있다는 사실은 중국한테는 정말로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호주라는 뭐 이 땅 넓이로 보면 중국보다도 별로 작아 보이지 않는 이 큰 대륙이 미국의 후방 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금 미국의 그 전략을 보면은 전 세계에 중요한 것을 전부 가서 이제 다 뭐 이 기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정말 호주의 다윈서부터 북극에까지 지금 중국이 가고 싶은 데는 전부 미국이 가서 막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미군은 해병대가 2,500명이 있는데 뭐 호주군도 이제 좀 있어가지고 전체에서 5,965명의 그 군사력이 호주의 노던 테리토리에 이제 근무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윈이라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77%가 이제 미국이 있는 것이 그 지역에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미국 그 해병대 2,500명이 거기 갖다 투입하는 돈이 1년에 한 7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7천억 대니까 뭐 적지 않은 돈이죠. 여기 사람 별로 안 삽니다. 이 동네 하여간 넓은 곳에 뭐 인구가 적은 나라니까 25만 명 정도 사는데 돈이 7억 달러가 거기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호주 지도를 보시고 호주의 다윈이라는 곳이 동남아시아 남진아해에 전략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요충지를 지금 다 장악을 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지도 보고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모든 경쟁은 다 세계 챔피언을 놓고 싸우는 겁니다. 세계 챔피언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학자들이 패권 전쟁, 헤제모닉 우어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우어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우어까지 가지 않고 헤제모닉 컴피티션 정도 되는데 하긴 뭐 그것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중국이 더 이상 크기 전에 그러니까 주먹으로 싸우기 이전에 경제력으로 또는 뭐 다른 수단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방법을 다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 정치를 이렇게 크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조금 좀 그 희망이 그렇게 많은 나라는 아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이란 문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이란이 지금 핵폭탄을 만드는 거를 오바마 대통령 때 이제 타협을 해가지고 안 만들기로 했고 안 만든다고 미국은 돈을 갖다 막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바보 같은 협상이 세상에 어딨냐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거기서 협상에서 탈퇴해버렸습니다. 이란이 지금 핵을 안 만든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 그래서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안 하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지금이 5월 8일이 1년 되는 날입니다. 딱 1년 됐는데 1년 되는 날 트럼프가 이제 이란에다가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하기로 했죠. 그래서 5월 1일 날 파견하기로 했고 이 5월 1일 날 파견하기 전에 4월 22일 날 미국이 다른 나라들한테는 골치 아플 수 있는 그런 요구 명령까지는 아니고 요구를 했는데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이란의 석유를 사지 말 것, 한 방울도 사지 말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나온 것은 아니고 한 180일 정도 시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전에 앞으로 이란의 석유를 한 방울도 사지 말 것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한테 오더를 하고 그리고서 8나라 정도한테는 봐줬습니다. 석유를 많이 사가는 중국, 인도, 한국, 터키, 일본 이런 나라한테 이제 봐줬어요. 그런데 금년 5월 1일부터는 봐주는 것을 더 이상 봐주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석유를 이란에서는 못 사오게 돼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래도 좀 봐주지 않고 이렇게 강력하게 한 것이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의 보좌관들이 요구해서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거의 100% 자기 뜻을 관철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관료들이 이거는 예외 없이 이란 석유 한 방울도 팔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의 고려사항은 그러면 일본이 어떻게 되겠냐? 중국이 힘들지 않겠어? 한국도 힘들고 그거 아닙니다. 트럼프의 고려사항은 그래가지고 혹시 미국의 경제에 악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석유값이 오르고 지금 우리나라는 석유값 팍팍 오르죠 벌써. 그런데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약간 주저했는데 트럼프를 이제 옆에서 어드바이스하는 보좌관들이 그냥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사례랍니다. 그래가지고 5월 1일자로 이제 아무런 어떤 나라도 석유를 살 수 없다라고 하고 이제 밀거래할 수 있겠죠. 밀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지금 가는 겁니다. 이란이 뭐 밀수출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을 막으러 이제 항공모함이 가는데 여기서 이제 이 항공모함이 가는 이야기가 중국하고도 관련이 되는 얘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도표를 하나 보는데 이란의 원유를 그러니까 바다로 수출하는 거는 뭐 그냥 급격히 줄어들어 가지고 2018년에는 하루에 200만 배럴 이상씩 쭉 수출을 했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그리고 4월, 5월 무렵에는 300만 배럴도 넘어섰는데 2019년이 돼 가지고서는 4월 달에 100만 배럴 이하로 떨어졌고 지금 5월 달에는 뭐 거의 이제 미미한 숫자로 이미 줄어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호르무즈 해협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이것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쓸 수도 있고 또 이란한테 극도로 불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항공모함 2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거의 붙박이로 가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붙박이로 가 있었는데 그 항공모함의 그 전략적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히지 않게 한다. 언제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의 핏줄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핏줄이 막혀가지고 죽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에 지난 그 통계를 보면은 일본과 한국 석유는 70%가 그걸로 통과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데서 산 석유가 전부 다 오만을 해서 오는 거죠. 이란 석유도. 중국 석유의 47%가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석유도 1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에 이 10%가 이제 무의미한 숫자가 된 겁니다. 그 미국의 석유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그 숫자가 확 줄었으니까. 그래서 2016년 여름에 지난 30년 동안 조기의 붙박이처럼 있었던 미국 항모도척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 항공모함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기 붙박이처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해바다에 어느 날 3척도 오는 겁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전부에서 11척인데 2척 정도는 항상 수리하고 있고 그래서 9척이기 때문에 3척이 어느 한 바다에 들어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2척이 이제는 돌아다니다 보니까 동해바다에 3척도 올 수 있게 되었다. 이거를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미국 항공모함 2척은 호르무즈 해협을 수틀리면 가서 막는 거예요. 막는 겁니다. 어느 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야겠다고 결심하는 날 중국은 정말 대단히 힘들 겁니다. 아마 그날 미국이 동맹국들한테는 조금 다른 방법을 취해 줄지도 몰라요. 너네들은 긴급 조치로 미국이 석유를 대준다든가. 근데 중국은 적성국가니까 그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항상 열어두는 것이 전략적 목표였다면 앞으로는 미국 항공모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가서 기분이 나쁘면은 전략적 목적을 위해서 막을 수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 막으면은 정말 큰일 날 나라들이 많은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중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해군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면은 결국 중국의 운명은 그날까지 미국이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바로 이 지구가 하나의 단위가 된다면은 그래서 미국이 북극해도 맞고 남전해도 맞고 그리고 호주도 자기 그 본거지를 만들어 놓고 호르무즈 해협도 자기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치는 겁니다. 이게 전체가 하나로 엮여 있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미국이 1년에 한 2,700억 달러씩 이 중동에 갖다 쳐박았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8조 달러를 중동에다 썼더니 그런데 이제는 그 돈을 안 써도 되고 그리고 미국이 석유를 사오는 돈이 1년에 한 3천억 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비 한 2천 몇백억 안 쓰고 석유 한 3천억 안 사오면은 한 6천억, 거의 한 5, 6천억 정도가 이제 적자에서 없어지는 것이죠. 미국이 그냥 대강 얘기하면은 1년에 7천억을 적자 내는 나라였습니다. 국제 수지상으로. 그런데 석유 안 사오고 항공모함 뺀 것만 하더라도 5, 6천억 달러는 이제 적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서 우리가 액시던탈 슈퍼파워라는 책 얘기했는데 정말 우연하게 미국에서 셰일이 혁명이 일어나는 바람에 지금 미국은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대세계 전략을 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그 1대1로라는 거가 순수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말하면은 호르무즈비 해협이 막혀도 석유를 사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 이건 뭐 물론 이제 그 작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1대1로의 순수한 군사전략적인 목적은 미국이 바다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 세계의 중요한 해로들을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 이것이 중국에게 불리하게 막혀질 경우 그래도 그 안전판으로 길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죠. 길을 하나 더 만드는 그런 대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그 석유를 이란 거를 사가지 말라라고 지금 전 세계에다가 뭐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이제 이란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을 쭉 우리가 보려고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전 세계의 그 원유를 파는데 원유 파는 그 수출국 2018년 기준입니다. 1등서부터 15등까지 나왔는데 1등은 역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1등이고 세계 원유의 15.9%를 사우디가 수출하더라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11.3%, 그다음에 이라크, 캐나다 쭉 나오는데 이란이 4%입니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석유가 이제 막히게 될 경우에 세계 에너지 수급의 한 4%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 자기 친구들 나라 몇 나라가 그 좀 고생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이제 이란을 오히려 제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뭐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의 그 무역액 중에서 총 수출액 중에서 석유값이 차지하는 것이 6%라고 합니다. 6%.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나가는데 그 에너지 값이 6%라고 대강 뭐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겠죠. 뭐 이 어마어마한 배들이 이런 배들이 쉬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우 보면은 쉬지 않고 중동에서 석유를 사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뭐 광양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렇게 풀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공장이 구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동차 1000만 대가 굴러다니는데 바로 이런 유조선이 쉬지 않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을 생명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라이프라인이라고 직접 씁니다. 그 학자들이. 그 이 배가 가는 선이 생명선인데 그 생명선 중에 그 호르무즈 해협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이란에서 나가는 석유를 지금 미국이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항공모함도 파견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보니까 그 이란 석유가 세계에서 아까 그 4% 정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수입에는 2019년 현재 5.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18년에는 5.2%.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빨리 뭐 그동안에 이 수입 해오는 나라를 뭐 바꾸도록 노력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 정유회사들은 그동안 이란산 원유 수입을 이제 뭐 줄여왔고 그래서 그 금년 1월은 뭐 미국이 그런 식으로 제재를 하니까 이란산 원유 수입량이 작년보다 뭐 한 40% 정도 줄어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미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들어와 있는 회사들, 뭐 미국하고 사우디는 이란하고 사이가 나쁘죠. 그래서 GS 칼텍스, 뭐 S-오일 이런 회사들은 이란 석유를 뭐 거의 수입을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런 그 이란 석유 수입 금수 조치에 아무래도 그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란 석유가 중국 총 수입 석유의 6.3%입니다. 중국의 경우 이제 석유를 뭐 이제 수입하는 나라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죠. 2004년 그 무렵까지는 중국이 석유를 수입을 안 했습니다. 자기 거로 100% 이제 감당이 됐죠. 충당이 됐었는데 중국 경제가 이제 발전하면서부터 중국이 이제 수입국이 되고 지금은 아마 미국보다도 수입이 더 많은 나라가 됐을 겁니다. 미국은 셰일이 나온 이후에 뭐 수입을 거의 줄였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의 그 석유 수입 통계학 보면은 15.8%가 러시아로부터 오는 겁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은 이제 이런 의미에서 엄청나게 그 의존적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중국의 석유를 팔아야 되고 중국은 러시아의 석유를 사와야 되고 이런 그 관계가 있는데 러시아가 만약 안 팔겠다고 그러면 중국은 큰일 나겠죠.
예, 바로 이런 뭐 그래서 그 러시아가 전반적으로 힘이 중국보다 약하다 할지라도 이런 그 레버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러시아라는 나라가 상당히 그 가난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세계의 여러 나라 중에서 러시아의 GDP가 줄어들고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석유값 때문에 출렁거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석유값이 내려가면 러시아 GDP가 줄어요. 이건 좀 곤란하죠. 근데 이제 제 아는 그 사람이 저한테 그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보내줬는데 러시아가 얼마나 가난한가를 나타내는 그 BBC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 러시아 사람들 이제 가구 중에서 바이탈 메디슨, 그러니까 뭐 바이탈 메디슨이라는 것은 상비약이죠, 상비약. 이건 뭐 항상 집에다 둬야 되는 약. 이거를 살 수 없는 사람이 11%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돈쓰리를 생겼을 때 그것을 감당 못하는 사람이 52.9%. 그리고 망가진 옷이 다 닳아가지고 이제 옷을 바꿔야 되는데 그 망가진 옷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이 11.2%. 그리고 신발이 두 컬레가 안 되는 사람이 35.4%랍니다. 그리고 고기하고 피쉬, 그러니까 단백질을 이틀에 한 번은 먹을 수 있다. 이틀에 한 번 못 먹는다가 10.1%랍니다. 그리고 1년에 2주일 정도는 휴가를 갈 수 있다. 가지 못한다가 49.1%라는데 이건 뭐 하여간 그 러시아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많이 어려운 나라입니다. 근데 어려운 나라가 왜 그러면 저렇게 군사력을 많이 쓰고 미국하고 일대일로 맞먹자고 그러느냐. 이거는 저거죠. 과거의 영광입니다. 과거의 영광. 제가 그 책도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다 읽으면 한번 또 좀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원래 준비해 놓은 거는 일본의 군사력이 지금 뭐 아주 대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일본 이야기 또 뭐 그 외에 다른 그 동아시아 그 이야기들을 좀 준비를 다 했습니다만은 일단 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이제 매일 목요일마다 그 저녁에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밤 정도에 제가 올리는 걸 표준으로 했었는데 제가 다음 주일 날 목요일 날 지방에 무슨 강연을 하러 갈 일이 생겨가지고 다음 주일은 촬영을 금요일 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하루 정도 늦게 그 동영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혹시 그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려두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